네, 그래서 부대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익스 워크 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그 위험 이전과 비용 분기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FCA 조건에 대해서도 운송인 인도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할 게 있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면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프리 온보드 FOB입니다. 이게 본선 인도 조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 조건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갈 게 너무 많은데 이 조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앉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비즈니스 하고 회의를 통하고 뭐 이럴 때마다 좀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너무 빠르다는 생각하시면 정지시켜가지고 한번 보세요. 쭉 하니. 좀 너무했나요? 이건 너무한 것 같죠? 왜 이리 왔습니까, 얘가? 이 다음 부분은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우회 테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험 이전과 비용 분기점이 나와 있는 부분만 잠시 보겠습니다. 이 조건들은 쌍방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는 FOB인데, 같이, 바이어는 FOB인데, 셀러는 CNF,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이 다, 쌍방에 한번 맺으면,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코텀스의 세부적인 거는, 왜냐면 이 앞에서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이고 해서 우리가 인코텀스를 연구하지 않는 한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제가 간음을 다시 한번 제가 큰 형식에 있어서는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꺼주세요. 그래서 익스 워크텀을 설명을 하면, 여기는 이제 수출지라고 합니다. 수출지. 수출국. 여기는 이제 수입국이죠. 이거 글씨를 좀 잘 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수출국에 있는 화주의 공장에서, 이는 웍스입니다. 이 공장에서 화물을 인도에 가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 공장으로부터 그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그 수입자한테 가는 게 이제 익스워크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그 지정된
지정된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화물 장소에, 운송인이 지정한 장소에 갖다 주는 게 FCA입니다. 그 다음, 다른 형태로서, 부두에 배가 접안을 했을 경우, 이 배의 선측까지 화물을 인도해 주는 게 FAS입니다. 만약에 이 배가 너무 커서 외항에 접안을 해 있을 경우에는 이 부선으로, 이 조그만 부선으로 화물을 이 본선 측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경비가 FAS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에 선적을 해서 난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화물을 크레인을 통해서 난간을 통과해서 요 배에 실어주는 요 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온보드죠. 온보드의 상태에서 이게 이제 FOB입니다. 이 배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출항을 해서 도착항까지 갑니다. 도착항에서 이 화물을 인도해 주는 거, 도착항에서 화물을 인도해 주는 것 자체가 DES죠. DES. 이런 DES로 이 본선 내에서, 여기서 도착항에 와서 본선 내에서 해주는 게 DES가 되겠고, 여기서 화물을 내려서 해주는 게 이제 CF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CFR 그러면서도 옛날에는 이거 CNF로 그랬어요. 요즘 뭐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보면 CNF 또는 CFR을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송 구간에서 발생되는 어떤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을 듭니다. 이 보험을 들어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CIF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송 구간을 벗어나서, 만약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내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내륙으로 구성돼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접해 있는데, 국경 지역에서 화물을 인도해 준다. 이게 이제 DAF입니다. 그 다음, 도착지에서 물건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이어한테까지 물건을 전달해 주는데, 여기서 전달해 주는 모든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DDU는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이 포함이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DDP 같은 경우에는 세금까지도 포함돼서 매도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운송 텀과 비용의 분기점을 알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일즈에서 이걸 응용한다 그러면, FOB로 수출을 한다, FOB 부산이다 라고 해서 FOB에서 수출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배의 분기점이 좋습니다. 뭐 LA로 합시다. 우리가 이제
미주 물량이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이 크니까 USA, LA를 도착지로 해서 화물이 간다고 했을 때 FOB인 경우에는 본선 인도까지는 이쪽에 쉬퍼 측의 책임이고 그 이후에 비용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FOB 화주한테 가서는 그 약 한 80% 이상이 FOB 화물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노미를 합니다. 노미네이션이라고 하죠. 노미네이션. 그래서 노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FOB 이후에 발생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미 바이어는 자기의 경로를 통해서 어느 캐리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며칠 정도에 걸리는 트랜지트 타임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운송의 조항, 운송 약관 같은 것도 자기가 이제 어떤 약관이나 무슨 운임의 조건 같은 것도 자기가 어떤 캐리어하고 맺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 자체에서도 바이어가 이런 계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FOB는, 왜냐면 FOB는 여기서 끝나니까 이 이후의 경비에 대해서 원가 계산을 다 이미 끝마칩니다. 그래서 이 끝마친 이 계산에 의해서 자기가 하려다 보면 자기가 계약 운송인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미국에 있는 계약 운송인이 지정이 되게 되면 이 미국에 있는 계약 운송인은 국내의 에이전트나 아니면은 파트너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바이어가 LC를 오픈하거나 계약이 수행되게 되면 이 디테일이 이 계약 운송인에게 오고 요 내용에 대한 이 선적을 어레인지를 이쪽에 파트너에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이 지시가 내려온 파트너는 이쪽에 쉬퍼를 컨택하고 화물을 단지 어떤 진행사항을 이쪽에 통보해 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세일즈 타겟은 계약 자체가 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FOB다 그러면 도착지에 우리 파트너가 누군가를 떠올리고 이 파트너가 과연 그 세일즈 파워가 있어서 우리가 소싱을 드는 그 세일에 대해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NF에 대해서 보면 CNF나 뭐 이걸 CFR로 좀 전에 표기한다고 했죠. CFR로. 그래서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출자가 착지까지 가는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그래서 이 수출자의 원가에는 이미 국내 원가 플러스 오션 프레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게 CIF라고 그러면 보험까지도 이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세일즈는 누구한테 하느냐? 이 쉬퍼의 옵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퍼가 CNF 이 조건인 경우에는 이제 도착지 LA가 되겠죠. 여기서 LA였으니까 LA까지 가는 모든 그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타겟은 쉬퍼로 겨냥하면 됩니다. 이래서 물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조건들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뭐 DDP나 요게 아니네요. 뭐 확대 해석할 수 있는 DDP, 그죠? DDP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쉬퍼의 옵션이니까 우리가 물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퍼한테 가서 영업할 수 있고, 대신에 이건 FAS나 이쪽부터는 바이어의 옵션이니까 우리는 어떤 그
바이어 측에 어떤 그 세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의 관여할 수 있어요. shipping에 대해서. 왜냐면 뭐 마음에 안 든다거나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건의를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유도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이미 그 계약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바꾼다는 거는 우리 힘보다는 그 바이어 측에다 의존해야 되는, 또는 이쪽 바이어 측보다는 시파에게 의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느 대상을 우리의 영업 상대로 하느냐, 또는 어떤 실전에 있어서, 실전 싸움 같은데 실무에 있어서 어느 쪽에 그 루팅을 줘야지 효과적으로 우리가 영업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코텀스의 조약과 우리의 세일즈를 잠시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그 매매 계약서에 체결된 매매 계약서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계약서가 만들어졌는지를. 이건 이제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매 계약서가, 이거는 이제 그 오퍼 이후에 세일즈 컨트랙트가 맺어지는 과정인데, 맺어졌을 때 그 계약서인데, 사실 오파에 대한 내용도, 이 오파라고 이걸 바꾼다 그러면 오파 시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거의 내용 자체가 오파와 계약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행인 자체가 이제 ABC 컴퍼니죠. 여기서 보면 이제 XYZ라는 회사가 구매를 하고 있고, 여기 계약서 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행일자가 나와 있고, 그 아이템은 어떤 것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이즈를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퀀티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CIF 뉴욕입니다. CIF 뉴욕.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마운트가 각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물론 우리의 어떤 오션 프레이트 부분은 우리 외환에서는 저렇게 보고 있어요. 오션 프레이트 부분을 뭘로 보고 있냐면 무역외 수지를 보고 있어요. 무역외 수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프레이트에서 버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얼마, 수입 얼마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무역외 수지를 우리가 얼마를 이익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화주들이 조금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 CIF나 CNF의 이후의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무역외 수지를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런 전제도 있겠어요. 물론 우리 포워더로서는 적정한 마진을 얼마를 챙겨서 화주들에게 그 프레이트를 견적 시기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숙제인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운송비가 비싸가지고 계약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요. 단지 그 운송비를 포함을 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바이어하고 그 세일즈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성급하게 판매하고 하다 보면 그걸 놓칠 때가 많죠. 그냥 FOB에도 팔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를 어느 나라 제품으로 해서 선적을 언제 하느냐, 이건 지금 9월 5일 날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적 항이 어디고 도착항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느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은 페이먼트는
여기 보면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일람불로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패킹은 어떤 식으로 한다. 그다음에 인스펙션은 누가. 왜냐면 제품에 대한 인스펙션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경우에는 그 바이어가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지금 셀러가 인스펙션을 하는 걸로 맺었고, shipping 마크는 이렇게 하기로 상호 간에 협의를 봤군요. 그래서 이 계약은 바이어는 직접 그 대표자가 한 거고, 여기에도 보면 그 미스터 오가 사실은 위임받아서 했는데, 이거 보면 앞에서의 얘기했던 걸로 보면은 이 사람 매니저 자체가 하나의 대표권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대리인은 아닌 것 같아요. 대리인은 아니고 어떤 부서의 매니저로서 대표로서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면 약관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이것이 쭉 하니 아까 얘기했던 운송 조건 자체가 여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펄과 프린시펄 베이시스 뭐 계약자 상호 간의 어떤 어떤 뭐 대리인이 아니고 컨트랙트가 이제 맺어졌다는 이런 사항으로부터 신먼트는 뭐 어떤 식으로 뭐 파셜 신먼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식의 대응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스펙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무역 조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프리전먼트 이게 뜻이 뭐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한번 좀 사진 좀 찾아보시죠, 이따가. 그 다음에 클레임, 그 다음에 아비트레이션, 그 다음에 커버링 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계약의 컨트랙트에는 이면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랙트 부분을 끝마짐을 하면서 이 거래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명칭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수출상 셀러와 바이어인데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익스포터, 임포터가 되고, 신용장 관계에서는 베니피셔리, 그래서 그다음에 어플리컨트, 그다음 선적 관계에서는 쉬퍼, 컨사이너, 컨사이니, 어음 관계에서는 드로워, 드로이, 계정 관계에서는 어카운터, 어카운티, 지급 관계에서는 페이, 페이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명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르는 게 좀 다양하죠. 이건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결제 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고 일반적인 게 취소 불능 화한 신용장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추심 결제 방식, 그 다음에 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입, 그 다음에 수위탁 가공무역, 그 다음에 수위탁 판매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BWT 방식, 임대차 방식, 외국 인수 수입 절차죠. 이제 외국에서 인수하는 거고요. 외국 인도 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 그 다음에 중개 무역 방식, 연계 무역 방식, 팩토링 방식, 남북 교용 물품에 대한 반취입 절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용장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장 방식에 있어서는 수입자가 있고 수출자가 있을 때, 일단은 누가 됐든지 간에 처음에 시장 조사를 누가 했겠죠. 이 전 세계에서 서로 이제 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파를 제공하고, 다시 그거에 대한 카운터 오파가 오고, 그거에 대한
컨트랙트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조건은 그 신용장 방식에 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1. LC 방식에 의한 거다. 그 다음 2번, 그 다음 CFR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조건이 뭔지 CFR? LA로 할까요? LA.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입자는 자기의 거래은행으로 갑니다. 물론 그 수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신용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로 봤을 때 크레딧입니다. 크레딧이기 때문에 이 자기 거래은행에 가서 어떤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가 오프닝 뱅크가 됩니다. 오프닝 뱅크에 가서 자기의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를 정하거나 아니면 부족할 경우에는 담보를 더 제공하고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그럼 이 신용장은 이 은행의 그 신용도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면 confirmed bank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신용장이 우리 IMF 시절에서는 뭐 서울은행이나 여타 은행들이 해외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으나 상대국에서 그 은행의 지급 능력을 못 믿었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긴 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어떤 시티은행이나 큰 대형 은행의 컨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이 컨펌을 받게 되면 이제 컨펌드 신용장이 됩니다. 이제 컨펌도 됐다. 그래서 컨펌드 LC가 돼서 상대국으로 해서 통지은행으로 갑니다. 그 통지은행, 통지은행이 전에 이제 리시빙 뱅크가 됩니다. 리시빙. 응? 그래서 이 리시빙 뱅크는 이 신용장이 진위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신용장의 리시빙 뱅크가 되고, 리시빙 뱅크에서 통지은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지은행. 신용장을 받아서 이 수출자에게 줄 수 있는 통지은행, 여기서 뭐 리시빙 뱅크에서 바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지를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용장 통지를 수출자에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용장을 받은 이 수출 업체는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재고품인 경우에는 그 자기가 바로 재고품을 선적함으로써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수출자가 이것을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로부터 자재를 한다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로컬 LC를 또 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국내 내국 신용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스터 LC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부는 자기가 이제 뭐 구매를 하겠죠. 구매를 합니다. 또는 일부는 이런 걸 다 조합을 한 다음에 현금 구매를 하겠죠.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완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완제품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수출자가 이 완제품을 자체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하청업체를 통해서 또는 여러 업체를 통해서 자재를 이렇게 일일이 다 한 다음에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일단 여기서 완제품을 일부는 로컬 LC, 현금 구매를 통해서 만든 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업체는 통관을 이제 수출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선사수배도 하겠죠. 그래서 선적을 하게 됩니다. 선적하게 되면 이건 텀 자체가 CFR이니까 LA까지 가는 운임을 이 사람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선적을 하면서 이게 이제 텀 자체가 CFR이니까 보험에 대해서 이 수입장이 들 수 있도록
통관해서 최소한도로, 물론 이 수입자는 이 신용장을 계산할 때 이미 보험을 여기서 들었을 수가 있어요. 적합보험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선적이 되고 선명이 나와야지 선명이 나와야지 이제 보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선명의 어떤 그 연령, 수령, 또는 어떤 과거의 레코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오프닝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이미 보험을 듭니다. 오프닝 시점에서. 왜냐면은 나중에 이 수입되는 화물이 그 데미지를 입었을 때, 일단 이 은행에서는 언제 실지 모르니까, 언제 실지 모르고, 그 화물이 어떻게 포장돼서 어떤 위험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프닝 시점에 보험을 요구해서 자기들이 확보를 해놔요, 리스크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 경우는 그렇지만 외국 경우에는 선적이 돼서 선저수배가 돼서 이 시점에서 선적이 됐을 때 중동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이 선적된 내용을 통보해주라, 이렇게 보험회사로 통보해주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슈런스에 대해서는 이제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임을 지불을 하고, 선사의 운임을 지불하고, 이 수출업체는 선사 수배한 다음에 이제 비해를 발행받습니다. 이게 이제 선화증권입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선화증권을 받고, 이 신용장은 문구 하나 틀리면 안 돼요. 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부산을 필요했건 비료했건, 만약에 신용장이 피로 분류했다 그러면 모든 서류는 필요해야 되고, 점이 있다 그러면 점을 찍어줘야 되고, 한 칸 띄우겠다 그러면 띄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신용장에서는 지불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리게 되면. 왜냐면은 이쪽에서, 이 상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행위는 이 신용장의 특성은 전부 다큐멘트로서만 이루어집니다. 모든 신용장 개설부터 나중에 돈 지급까지의 모든 행위가 다큐멘트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큐멘트 상에 하자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은행에서는 그걸 하자로 잡기로 해요. 그래서 이 BL과 이런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 BL과 요구하는 서류들, 대표적인 게 이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수출자는 자기의 거래은행에 가서 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내고은행이 됩니다. 내고은행이 되고, 이 내고뱅크에서 다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리네고뱅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네고뱅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오프닝뱅크나 이쪽에서 봤을 때 이 네고뱅크가 너무 부성실하게 내고를 할 수 있다, 또는 아니면 이 내고를 잘 못 믿겠다, 이런 식이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자기 지정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이 신용장에 대해서는 우리 지정은행을 통해서 리네고를 해와라 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리네고가 들어갑니다. 리네고가 들어가서 여기서 그 서류는 오프닝뱅크로 보내주고, 결제 수단을 위해서는 돈은 리임버스 뱅크에서 가져가라. 리임버스 뱅크에서 가져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는 페잉 뱅크 이렇게 해서 이 은행, 이 오프닝 뱅크와 이 오프닝 뱅크가 계좌를 갖고 있는 어떤 지정은행이 있어요. 그럼 지정은행으로 이 어음이 가고, 그 다음에 다큐멘트는 이리 옵니다. shipping 다큐멘트는 아까 보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여기는 이제 어음이 빌 정도가 가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오프닝 뱅크에서는 수입자한테 도착이 됐음을 알려줍니다.
지금 현재 다큐멘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는 돈을 지불하고 다큐멘터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업체에서 이 오프닝뱅크에서 이쪽으로 이제 결제를 해줘서 좋다 하게 되면 돈이 오고 해서 이 네고뱅크가 이제 돈을 받게 되죠. 물론 여기서 그 내고 이후에 며칠 해서 14일에서 더 이상 되는 거 또는 그 이하도 될 수가 있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자 부담에 대해서 또 이 네고뱅크에서 또 돈을 받습니다. 이제 환가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받기도 하고 좀 챙기죠. 그러면 이제 이 수입자는 여기서 수령한 BL이나 인보이스 패킹을 가지고 이제 통관도 해야 되고 물건도 찾아야 되는데 통관할 때는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이제 세관에다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BL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물건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BL을 발행한 이 선사는 나중에 이 선적된 내용에 대해서 선사 대리점에다가 자기의 대리점에다가 선적 통보를 합니다. 선적 통보를 하고 이 대리점에서는 그 세관에 자기가 싣고 온 화물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수입자는 이 화물에 대해서 배정을 합니다. 창고에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부두에서 직통할 것이냐, 아니면 보세 운송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세관 신고를 같이 병행합니다. 이 대리점에서는 세관 신고도 하지만 이 서류를 받은 시점에서 수입자한테 어라이벌 노티스를 보냅니다. 도착 통보죠, 어라이벌 노티스. 그러면서 이런 배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수입자는 이런 내용을 여기다 알려주고 나중에 BL 원본을 은행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은행이 꼈을 때는 그 컨사인일 안에 to the order of ED의 뱅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시식인데 은행의 지시에 의한 그 사람에게 물건을 주라는 겁니다. 이 컨사인은 이제 수화인으로서 화주를 뜻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컨사인이 오프닝 뱅크의 배서가 BL상에 붙게 됩니다. BL의 뒷면에 은행의 배서를 해줍니다. 이 배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이 선사 대리점에서는 딜리버리 오더라고 해서 DO를 줍니다. 이건 화물 인도 중이죠. 딜리버리 오더. 그래서 이 딜리버리 오더를 받은 이 수입자는 항구나 창고나 여기다가 관련자한테 그 통관에 대한 서류를 진행하면서 DO와 같이 통관을 해서 물건을 인수해가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신용장상에서의 결제 시스템과 그다음에 선적 시스템에 가는 이런 방향을 잠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면요,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 이제 취소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신용장이 취소 불능이어야 되겠죠. 나중에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면 기껏 물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적할 시점에서 취소가 되어버리면서 나중에 그는 전혀 쓸모없이 되는, 제품은 어떤 판매할 수도 없고 덤핑할 때도 없고 하나의 난감하기 때문에 신용장은 취소 불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무 표시가 없거나 일레버컬이라고 문구가 적혀 있으면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레버커블 또는 아무런 그 취소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으면 그 취소 불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confirmed else냐 아니면은 unconfirmed else냐, 이거에 따라서 과연 저쪽에 LC 오프닝 뱅크를 믿어도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매입 은행의 제한,
아까 보면 네고시에이션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내고 은행을 제한할 수도 있겠죠. 어느 은행에서만 내고를 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냐 아니면 오픈햇이냐 그런 제한이 없느냐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 청구권 발동 여부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with reference인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선지급한 대금을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수출상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without recours인 경우에는 일단 매입이 끝난 이상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뭐 with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with reference로 봐야 되겠죠. without reference인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어음수표법의 규정에 따라서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국은 뭐 은행에서 만약에 이런 without recours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매입을 안 해주겠죠. 결국은 뭐 상당히 제한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 지정 여부, 매입자 지정 네고시에이션 LC와 스트레이트 LC 보겠습니다. 네고시에이션 LC는 수익자뿐만 아니라 수익자의 배서에 따라 제3자도 내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LC는 수익자가 직접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매입 신용장인 경우 수출상은 환엄을 제시하여야 하나 지정 신용장인 경우에는 신용장이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환엄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한지 여부가 있는 양도 가능 여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불 조건 여부, 사이트 셋이냐 유산스 셋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스테인먼트 LC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게 사이트 LC와 유산스는 많이 쓰이니까 다시 한번 사이트 LC를 보면 사이트 LC는 수입상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넘겨받는 즉시 그리고 유산스 LC는 일정한 기간이 만료된 때 인스테인먼트 LC는 환엄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스 LC는 신용 공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셀러스 유산스 LC가 있고 뱅커스 유산스 LC로 구분되는데 뱅커스 유산스 LC의 경우 수출자는 S사이트 LC와 마찬가지로 즉시 내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종류고 나중에 뭐 실무에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신용장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활용이 안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업체들을 만나서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신용장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시간을 내셔가지고 조금씩 더 보셨으면 합니다. 많이 운용되지 않지만 회전 LC, 리볼빙 LC가 있고 그 다음에 백투백 LC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탁 신용장이 있고 그 다음에 토마스 LC, 보증 신용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대 신용장까지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운용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당사자, 신용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여기 뭐 개설의뢰인, 그 다음에 개설은행, 통지은행, 확인은행, 수익자, 매입은행, 양도은행, 지급은행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대충 했었죠? 인수은행, 그 다음에 상환은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장 개설 시에 뭐 유의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신용장 개설 시에 유의사항, 이건 지금 신용장을 우리가 개설을 할 때 어떻게 순서를 지금 돼 있네요. 순서대로 수입 계약을 하고 오파시티에서 컨펌이 되면 이제 컨트랙트가 돼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어떤 수입 승인이 꼭 은행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모든 수입 승인이, 근데 요즘은 이제 물론 옛날에는 수입 승인이 은행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협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무역업체들의 자질도 올라가고 국제 어떤 관행을 이제 좀 많이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각 계약 당사자들의 리스크지 어떤 정부의 통제가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은행에서 수입 승인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수립 공고나 별도 공고 이런 걸 통해서 수입 제한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협회에서 승인해주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 신용장에 어떤 약정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뭐 대금 뭐 지급해야 이런 것들은 이제 은행에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담보력이 담보를 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은행에서는 신용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담보를 챙긴 다음에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장 개설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거의 다 신용장이 개설되게 되면 바로 텔렉스라든지 어떤 전산으로 다 금방 갑니다. 옛날에는 우편으로 원본이 운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개설됐다라고 하면 2, 3일 내에 이미 그 신용장은 국내에 도착하는,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장의 지체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뭐 SD를 어겼다, 뭐 또는 뭐 ED가 지나갔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 내용인데 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한번 읽어볼까요? 수익자 개설 의뢰인의 회사명, 주소 등은 약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건 지금 SD하고 ED가 아니라 신용장 자체에 대한 어떤 문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문구네요. 그 다음에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이거 뭐예요? 썰카? 이거 썰카로 봐야 됩니까?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한다. 선적기일, 유효기일 및 제시기일 표기 시 해석상 오해 소지가 없도록 월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문자 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그날 자체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제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운송 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서류 제시기간으로 하고 21일이 경과하는 경우는 스테일비엘로 되어 인수가 거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트랜스퍼러블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양도 신용장 있잖아요. 그 양도 가능 여부. 근데 그 일레버커블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취소 불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트랜스퍼러블이라고 꼭 표시가 돼야지 양도가 가능하다. 이거는 좀 한번쯤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양도도 많이 합니다. 수출 신용장에 대해서.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쿼터 제품 같은 경우에 쿼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신용장 양도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원 및 결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운송 서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 특수 조건, 이런 것들이 그 신용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 표시가 되어 있느냐를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 자체가 그 신용장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 충족시켜 줘야지
그래야지 신용 선적 이후 내고를 해서 대금 결제를 정확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라고 해서 나중에 언페이드 됐을 때 모든 어떤 돈도 다 다시 되돌려 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 신용장의 의의와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신용장이란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 자체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직접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 증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용장의 특성을 보면 독립성, 추상성, 이렇게 한계성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구분을 해놨네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 신용장은 어떤 그 매매 계약의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래서 이제 독립성이라는 걸 여기다 준 것 같고, 그래서 거래 개설은행은 그 매매 계약 내용과 어떤 상이하다고 해서 어떤 대금 지불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은 지금 그 신용장이 조건에 부합되는 운송 서류만 제시하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것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추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어떤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신용장에 부합되는 운송 서류만 제시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은행에서는, 개설은행에서는 돈을 지급해야 된다. 단지 여기서 보면은 그 신용장의 조건 변경은 거래 상다자 4명이죠. 개설은행, 개설은행인, 수익자, 확인은행 이 4명의 동의가 있어야지 신용장의 조건 변경. 여기서 보면 뭐 선적 기간이라든지 그 어떤 거래 일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조건 변경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에는 다 4명의 당사자가 다 같이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추상성과 독립성이 으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라는 것 자체가 신용장 자체가 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나중에 어떤 사고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서 우리가 그 대생이라고 대한생명에서 옛날에 미국으로 많은 물자들을 신용장 방식으로 그 운송 서류를 조작해서 그 간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운송 서류를 우리가 취급하는 입장에서 그 서류를 잘 취급해야 하겠지만, 이걸 운용을 잘못하는 그 무역업자들의 등살에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모든 물건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은행에서는 그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수출자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금 회수를 못했을 경우에 그 비해를 발행한 업체에 그 대금을 전체적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비해를 발행권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데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집니다. 왜냐면 그 비엘 자체가 화한 어음에 대해서 어음법에 걸려서 형사가 처벌됩니다. 그다음에 민사적으로는 우리는 그 제품 값을 그 인보이스 밸류의 토탈 어마운트 플러스 어떤 나머지 부분, 이자 부분까지도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을 하면서 작은 어떤 것 또는 어떤 그 강박관념에서 또는 화주들의 어떤 그 불효불급함, 좀 불필요한 요청에 따라서 그 어떤 BL 취급을 잘못함으로 인한 항상 우리가 리스크가 같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하셔가지고 그랬을 때에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실제 신용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가장 간단한 신용장입니다. 이 간단한 신용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좌측에 irrevocable document 크레딧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취소 불능 신용장이고, 이게 이제 LC 남바입니다. 이슈잉 뱅크의 크레딧 남바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바이싱 뱅크, 통지은행이 누구다. 그 다음에 어플리컨트,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누구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미화 얼마에 대해서 1밀리언이네요. 그 다음에 expiry date, 이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시애틀에서 10월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니피셔리, 수익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이 이제 타이틀로서 나와 있고, 문구적으로는 we hereby issue in your favor this documentary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개설했다 해서 필요한 서류는 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 of lading, 그 다음에 signed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other document로는 mother insurance,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템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템이 covering 1000 cases cashmere wool yarn이네요. 이것다가 한 피스당 CIF 부산입니다. CIF 부산 조건으로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신용장 개설 의뢰인 자체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개설 의뢰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도착지가 부산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실어가지고 부산까지 오는 이게 지금 석하물산이 지금 수입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spatched shipment from 시애틀에서부터 언제까지 last shipping date입니다. 이게 to 부산까지 언제까지? 마지막으로 10월 10일까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선적 조건에서 분할도 가능하고, 트랜시먼트에서 이거는 뭐냐면 배를 환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컨디션은 all banking charges including postage outside Korea,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경비, 어떤 포스테이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수익자 부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요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인터내셔널 뱅크 오브 코리아에서 이걸 발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주서류에 보면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이라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full set이라고 하면 뭐냐면 선적 서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원본 비해를 3통이면 3통, 2통이면 2통을 제시하라는 얘기고, 클린 온보드, 클린이라는 얘기는 무사고입니다. 클린. 그래서 비엘상에 데미지가 몇 개 있다거나 비에 젖었다거나 그런 문구가 없이 화물 자체를 정확하게 이상 없이 인수했다는 게 클린입니다. 온보드란 얘기는 선적했다는 겁니다. 선적을 언제 했다고 하는 표시가 있는, 이미 선적되어 있는 선화증권입니다. 오션이라고 하면 해상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해상 구간에 있어서, 왜냐하면 시애틀부터 부산까지는 해상 구간이잖아요. 해상 구간을 커버하는 선화증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to the order of International Bank of Korea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컨사이니 부분에 인터내셔널 뱅크 오브 코리아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걸 넣어주고, and 프레이트는
이미 돈을 지불하시고 미국에서 노티파이 부분, 그 노티파이 부분은 어카운티. 그래서 신용장 개설을 의뢰인이 어카운티가 돼서 BL을 마련하는 어떤 BL 발행문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고 BL 발행할 때 참고사항으로 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투다오다오브 요 이하의 이 문구는 BL에 나중에 누구한테 이 BL을 주고 화물의 양도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BL 폼에서 본 사항이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